네, 어제는 외국인이 대형주를 대거 내다 팔면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깨지는 흐름을 나타냈고 동학개미 분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장중한 때 1,2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러다가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건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만큼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마저 깨지고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IMF 전망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2분기 피크아웃이 이렇게 확인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측력이 강한 IMF의 그 경제 전망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장률이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도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더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IMF는 인플레를 염두에 둔 사실 통화정책 운영을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IMF에서 보면 성장과 고용 창출이 미흡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나서야 된다 하는 이 측면의 권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때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때는 보통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물가가 경기 쪽 디맨드 풀 사이드보단 코스트 푸시 이렇게 비용 상승 요건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 이런 통화정책 권고가 IMF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월쇼기인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올 때에도 그때의 한국경제TV에서 이제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는 지금 찾고 오셨죠? 월커의 물가 쪽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월커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 파이터라는 용어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성장 쪽에서는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의 소위 세율 감면 쪽에서 이걸 풀어나갔던 겁니다. 이걸 이제 팀버겐 정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IMF에서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사실 팀버겐 정리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과 고용이 미흡하더라도 사실 인플레 쪽에 초점을 맞춰주는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이런 것이 증시에 악영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장률에 비해서 7월 달의 전망 부분과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7월 대비해서 9월 달, 10월 달 그 전망할 때 3개월 만에 바뀐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병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는 원자재 생산국들은 대체로 신흥국이 되겠는데요. 신흥국이 다 포함되진 않겠습니다는 대체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소비국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이 되겠는데요. 선진국이 3개월 만에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비국들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 공급망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성장률의 IMF에 조정됐다 하는 측면에서 투자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 읽을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업들 실적도 발표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은 기업들 실적에서 코스트 푸시니까 요 비용 상승이 전가하느냐 소비자 전가하면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전가를 못할 때는 사실 기업들 실적은 나쁘다. 그러면 지금 전가를 못하는 게 뭐냐? 세계적으로 보면 테크래시 해서 반독점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규정하니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비용 여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그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점을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이렇게 돌파했죠. 장중에.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엔화, 유로화의 약세로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미국의 IMF 전망치가 7%, 6% 대폭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요시 일본 정부의 실망감,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의 퇴임 이런 것에 해서 유로화라든가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반사적 측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94 레벨대로 좀
올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성장률이 IMF의 전망치가 올해 성장률이 7%에서 6%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렇게 또 국제금리도 오늘 하향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것은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때문에 반사적 측면에서 그렇다. 네. 국제금리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국제금리 10년물이 떨어졌을 그렇죠.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그 측면이 사실 오늘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어제 그 충격을 많이 받았죠. 하는 측면에서 영향력이 이렇게 많이 갔던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의외로 질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발 매수 이런 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질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4분기 이후서부터는 나중에 슈퍼 사이클 문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김병희 금포를 떨어졌습니다.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미국 시장을 읽을 때 IMF 전망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올라가,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 떨어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져. 이런 것이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연일 삼성전자를 내다 팔면서 어제 거의 한 10개월 만에 6만 원대로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 이런 흐름들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10만 전자 영영 멀어지나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제목으로 해서 방송을 나가가지고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 때는 한국 국가를 사는 거다. 그래서 대형주를 사는 거다. 팔 때는 대형주를 파는 거다. 국가를 파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자금들 이달 들어서 이달 해봐야 뭐 거래일 기준으로 아마 어제까지 6일 정도일 겁니다. 네. 대체율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한 2조 1천억이 넘게 팔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8,200억 정도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그렇고 동학개미도 그렇고 언제 이것이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외국인이 이렇게 이달 들어서 그 6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2조가 넘게 팔다 보니까 한국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국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이러한 그 기업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7만 원도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서부터 10만 전자 영영 멀어지나 하는 이런 방송의 내용들이 시청자분한테 강한 그 항의를 받았습니다는 결과적으로 7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좀 시청자분한테 또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그 이렇게 환율과 관련돼서는 기업인들, 그다음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렇게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신용으로 증권사들이 이제 신용을 줄 때에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크레딧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살 때 사실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이렇게 7만 원대 깨지다 보니까 이 반대 매매 오늘 뭐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반대 매매 이런 것으로 굉장히 실제로 주가 하락보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를 믿던 지도 9개월이 넘어섰는데 이에 따라 삼성전자 투자 자금이 데드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경제TV에서 이 데드머니라는 것을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부속기관인 메런스에 이용해서 한번 8월 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의 그 당시를 보면 어떤 그 머니 쇼인가요? 거기서 일부 그 이렇게 지금은 뭐 승진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그 아는 종목은 빚내서 투자하라 하는 이런 쪽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아는 종목이 무슨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전자를 얼만큼 아느냐 하는 측면에선 남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 미중간 마찰 문제도 전부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측면에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서 경영학이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오너 입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아는 종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린 그때입니다. 그때의 밸런스가 테슬라와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데드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데드머니 아시겠습니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의 상승세가 정체되는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적인 측면에서 낮은 수익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거다. 그럼 이제 저런 것께서 올해 그 연초에 주식을 샀다. 네. 그럼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9만 원대 샀다 하면 그 주가가 쭉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지 않고 그렇게 정체돼 있다면 돈이라는 건 3대 기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꾸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야 되거든요. 돈이라는 건 자꾸 돌려야 되는데요. 안 돌리고 쓰면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비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드머니, 좀비머니, 죽은 시체 같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을 갖고 있을 때,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이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돈의 효용 가치거든요. 그런데 투자해놓는데 수익률이 떨어졌다 하면 그게 경제학상에서 보는 오퍼터니 코스트라 해서 사실 기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죽은 이렇게 죽은 돈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데드머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연중 장중한테 96,500원대에서 지금은 7만 원대 붕괴되다 보니까 이게 그 연중 최고치에서 그때를 때린다면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0%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거기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잠겨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데드머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8월 달에 일부에서는 그 아는 종목 이렇게 빚내서 투자를 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저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7만 원 붕괴되다 보니까 막상 닥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동학개미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연일 한국 증시에서 지금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이 팔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 자본들이 사실상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예,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내부의 요인들이 많은 결부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측면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작년부터 외국인의 매도세는 24조 이렇게 팔았고요. 올해 들어서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지금까지를 보면 한 9조 정도 이렇게 파는 상태거든요. 예. 2년 정도 됐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많지 않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력도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을 볼게요. 펀더멘탈 측면을 보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IMF에서 우리 성장률을 4.3%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3% 7월 달 대비해서 우리나라만 생각하면은 사실 4.3%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상대 비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IMF 전망치에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낮춰드려도 6%입니다. 한국은 7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해도 4.3%입니다. 중국은 8%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홍부총리가 아마 G20 그 재무장관에서 멀리 이렇게 미국에 가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투자는 상대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됐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7월 대비해서 4.3%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국가 조정 속의 하향 조정 속의 의미를 있겠습니다는 투자에서 보면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크로스 섹션 데이터에 보면 자 미국이 조정해서 6%, 한국은 4.3%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지. 네.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자꾸 이렇게 성장률이 우리가 4%, 4.3% 유지하면 괜찮다 하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 자금은 투자 상대 비교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좀 이중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글로벌 투자 자금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성장률을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IMF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IM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 대목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OECD 전망치라든가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캐나다 은행이 얘기하는 금융 상황 지수로 이런 틀에서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금융의 부분에 집중하는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쪽을 중시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실물 섹터가 IMF라든가 OECD의 어떤 실물 섹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이 리얼 섹터에 팔로링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금융 사이즈가 그다음에 실물 사이즈가 3배나 높지 않습니까? 무제한 네. 돈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볼 때 홍 부총리께서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의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의 성장률을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벤치마크로 해서 달러계 자금을 주도하는 이러한 그 미국계 자금들이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면 IMF 전망치가 이렇게 7월 대비해서 유지했는데 똑같은 2분기 성장률 둔화됐죠? 둔화된 것 이렇게 둔화된 1.7%에서 2분기에 0.7% 둔화됐는데 이걸 가지고 왜 IMF는 7월 달에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데 반해서 자 우리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내쳐질까 나를까 하는 측면을 제가 투자 관점에서 왜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펀더멘탈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자, 미국 조정했지만 6% 우리 4.3% 투자 상대 비교할 때는 미국이 매력적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성장률의 하향 조정에 있어서도 금융이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가 됐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의 하향 조정치를 더 보셔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외국인 자본의 민감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 누차례 말씀드리죠. 한국에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뭐 하나 바뀐 게 있습니까? 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2000서부터 작년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24조, 올해 39조, 40조 육박하는 상태에서 자 펀더멘탈 그렇습니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죠. 뭐 하나 뭐 확실한 게 있느냐. 우리가 2000서부터 스콧 베이커, 닉 윌럼, 스티븐 베이더스 전부 미국의 시카고라든가 이런 쪽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정책 불확성질 이거 말씀드린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정책 불확성질 지수를 볼 때는 브렉시트에서 지금 굉장히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굉장히 불확실한 영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또 한국에서 보면 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뭐 해서 아주 혼탁하죠. 혼탁하니까 아마 지금의 이 스콧 베이커, 닉 발림, 그다음에 스티븐 데이비스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상당 부분은 이 부분이 더 올라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이 작용해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 계속해서 이탈하는 거다. 이달 들어서 굉장히 가속도적으로 빨리 하는 거다. 이 과정에서 대형도 떨어져, 삼성전자도 떨어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펀더멘털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국내 증시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우리 내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점이 외국인 자금 이탈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환율 문제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삼성전자의 외국인 자본 동반하는 걸 얘기할 때 네. 삼성전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되느냐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사실 우리가 신흥국이기 때문에 네.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한국을 파는 거다.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탈,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하고 지금 환율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을 작년부터 그런 전망을 해드렸죠. 뭐 이건 뭐 그냥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아니 유일하게 달러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작년에 1280원에서 올해 1월 8일 날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0원 정도 떨어졌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사실 그 짓눌렸던 통화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하면 올해는 원달러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쪽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추세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는 외환당국에서는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달러당 1180원이 되면 바로 1200원을 간다. 1200을 한다. 하는 측면이죠. 네. 올해 장중한 때
사실 그 1,200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올해 1월 8일 날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달러 약세, 원화가 강세.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작년에 그 코로나 직후에 103에서 올해 그 1월 때는 89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1,285원에서 이렇게 1,08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뭐냐? 사실 직률이 풀리는 과정에서 사실 달러가 강세된다. 원 달러는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 89레벨에서 지금 94레벨. 오늘 좀 더 올라갔죠.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도 이렇게 1,080원에서 1,200원 장중간대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1,200원이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얘기는 어제 1,200원 가니까 빅 피규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큰 자리투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200원 돌파하면 과거의 외환위기 당시라든가 2008년 키코 사태 이렇게 보면 1,200원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빅 피규어라는 것은 큰 자릿수대다. 큰 자릿수다. 1,100원대와 1,200원대는 어감성어로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관련된 낙인 효과 때문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과거 전엔 그 1996년 이후에 외환위기 때 네. 제일은행의 이익과장 비디오 아십니까?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그때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네. 한정의 측면에서 이 빅피규어라는 것을 그 외환 플레이어들이 좀 트레이더들이 이걸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제 이렇게 빅피규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외환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거다. 학술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외환위기 겪은 상황에 또 2008년 키코 사태 때 기업인들이 굉장히 환차선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키코 대책에 그냥 이름을 거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부의 김상근 회장님이 키코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네. 애를 썼습니다. 회사 자체도 좀 본질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공공사업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전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사실 키코 사태에 대응해서 지금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주거래은행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이 올라가면 국내 들어온 입장에서는 환차선이 생기는 거죠. 네. 환차선이 생기면 국내 들어왔던 건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환율이 올라갈 때.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다른 때는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점서부터 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할 때 환율,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시청자 여러분 증시에서 이탈하면 자금 이탈하면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상 금리 인상 전에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채권이 쿠션 이펙트를 했기 때문에 버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금리 인상 전에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 이후에는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환율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는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상승 간의 일라스틱, 센시비티가 비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이탈되더라도 채권의 쿠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이후에는 굉장히 증시에 이탈하면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합창이라 하듯 저금리 국면이다. 여전히 저금리다. 계속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 채권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자, 마치 합창하듯이 무슨 금리를 못 올리는 게 웬수 같습니까? 왜 이렇게 합창들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자, 전행커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거기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한국은행에서 마치 금리가 한 차례 오르고 더 올려야 된다 하니까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느냐. 채권분의 쿠션 이펙트가 버퍼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기준금리 동결 해주세요. 어저께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왜 시사합니까? 왜 시사합니까? 어제도 자 한번 계단형으로 해서 한번 쉬어간다. 11월 달에는 현재 경제가 되면 금리를 올리겠다. 왜 시사합니까? 왜 시사합니까? 외국 자본 나가는데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왜 시사합니까? 정책 당국자 이질 정책회사 한번 지금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할 때 환율과의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부분이 버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목 때문에 환율이 더 1,200원대 빅피겨 단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정반대 현상이지 않습니까? 정반대 현상이죠. 네. 지금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계 자본을 보면 캐리 트레이드의 성격이 강하다. 그 성향, 프로펜시티 성향이라 해서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 성향보다 이런 것보다는 금융이 실물보다 3배가 높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리 캐리 트레이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위기 테이퍼링 할 때 외국 자본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김석동 이렇게 우리나라의 리스크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분인데요. 지금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울 때는 이런 분들을 좀 다시 한번 뭐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정책 운영만 잘하시면 되죠.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사실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측에 차기 정부 때 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기에 관련 근데 그분이 이제 농협경제연구소 소장님 하실 때 네. 신흥국들은 외자 이탈은 외환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거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외환보가 충분히 활용돼 있으면 사실 그 금리라든가 이런 변수는 외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침체되는 꼴 이런 것은 2018년 11월 달에도 한국은행에서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중부동자금이 많은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경기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것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1.7에서 0.7% 떨어지니까 하향 조정하는 상태에서 자 한국이 금리 올려 경기 또 떨어져. 그럼 자본 나가는 거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채권 부분에 버퍼 역할을 하다 못한 증시 이탈 자금이 바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거다. 그래서 일부 금통위원분들 이 대목을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의 가장 큰 변수인 신만전자의 근거로 됐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논쟁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작년 이맘때쯤일 거로 기억됩니다. 네. 그래서 3대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언급됐었죠. 많이 언급됐죠.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가 돼서 삼성전자, 신만전자, 12만전자 아마 대형 증권사들은 올해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이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대형 증권사일수록 굉장히 삼성전자 목표가를 굉장히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네, 작년에 그 근거로 해서 사실 3대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근데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슈퍼사이클의 정의상 지금처럼 자 모든 사이클이 기업 사이클이든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이든 사실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올라갈 때는 쭉 더 올라간다. 프로 사이클리컬리티. 어디도 이제 말씀드렸죠. 정점을 더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 정점은 더 끌어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낙관적으로 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질 때는 더 거꾸로진다. 저점은 더 떨어진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주기가 단축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축됐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슈퍼 사이클보다는 단기의 가격이 급등하는 슈퍼 스파이크. 그래서 아마 강만수 선수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죠? 강만수 선수는 스파이크를 때리면 다른 사람보다 1.5배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강만수 선수 것은 이게 이렇게 아주 미남이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확 때리면 1.5배나 이기 때문에 이 리시버들이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네. 피해갔다. 그만큼 단계 급등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은
있을 수가 슈퍼사이클은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해서 당시 이것이 사실 워낙 3대 슈퍼사이클, 3대 슈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왔기 때문에 대형 주가일수록 10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 얘기했는데 어제 7만 원 깨지니까 그때 이제 일제히 목표가를 8만 원대로 조정하더라고요. 이것도 한쪽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목표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리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고 떨어뜨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캐시존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 캐시존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학개미들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왜냐? 오픈 나리지, 열린 지식에서 전 세계 지식. 그래서 한국경제TV가 현지에 가서 글로벌 마켓을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마켓. 그래서 이런 신속하게 전해주다 보니까 결국 세임 타임으로 그리고 오픈 날리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픈 날리지, 열린 지식이니까 결국 우리 동학개미들, 그다음에 동학개미분들 이런 분들이 리서치 센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왜 오늘 마이크론 반도체 지수가 더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굵기 전쟁하죠.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독일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 한국도 반도체 굵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게 반도체 굵기의 투자 회의 기간 끝나면 굉장히 공급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4분기 이후에 이렇게 그 반도체 가격이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 두 번째는 테크래시 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빅테크에 속하는데요. 지금 코시 푸시 사이드에서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소비자에 전가하지 못한다. 반독점 규제, 기업 권력 규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해서 더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 낙관적인 쪽이 어떠냐. 월가에서 낙관 쪽이 있는 쪽이 있는데요.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빅피겨에 진입했고 또 삼성전자가 어제 7만 원을 밑돌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도 또 우리 동학개미들 오늘 좀 힘을 내면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